건축은 공간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결국 그 공간이 조직된 방식은 그것이 담아내는 사회가 조직된 방식을 닮을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를 담아내는 가장 큰 조직이 아마 물리적 조직체로 보면은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공재예요. 물리적인 공공재. 이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사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적,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이 5월달 되니까는 조금씩 잠들이 늘었나 보다. 이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도시의 공공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도시의 역사입니다. 그 도시는 어떠한 위대한 엘리트가 한순간에 만들어서 결과물을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시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서울이 한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림일 텐데, 그림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너도 미국에서 온 거였어? 인왕제색도. 그린 할아버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겸재정선. 야, 이 중에 겸재정선이라고 지금 한 사람 대답했단 말이야? 교과서에 요새 안 나오나?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왜 몰라?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전부 다 검정고시 출신이야? 이 그림이 어디 소장돼 있어? 어디 있어? 저 그림 소장지 어디야? 한양대학교 아니고. 겸재. 아이씨, 50점 주려고 그랬는데 50분 감점해야 되겠다. 리움에 있어요. 옛날에는 호암미술관이 있었는데 용인에, 지금은 리움이 개관을 하면서 리움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쉽게도 간송에는 저렇게 비싼 그림이 없어요. 저게 조선 후기 그림으로는 보기 드물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그림 중에 국보는 많지가 않아요. 한 두세 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왕제색도인데, 겸재 할아버지는 이 인왕제색도니까는 진경산 그러잖아요. 실제 산을 그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인왕산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옥인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오주석 선생이 승전일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오늘 한 학기 수업 중에 제일 산만한 날이구나. 왜들 이래? 이 그림이 이 겸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비가 장하게 쏟아지고 난 다음에 뭐 몇 월 며칠날 그렸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있는데, 이 그림이 실물로 보면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데, 실물 그림은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표구를 잘못해서 위를 잘랐습니다. 누가 잘랐는지 몰라. 표구쟁이가 잘랐겠지. 그러면은 이 겸재 할아버지가 살아있던 그 옥인동은 어떤 것이냐, 이게 궁금해질만 해요. 그래서 가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옥인동은 있어요. 인왕산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밑을 돌아다니면은 과연 겸재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해서 가보면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와집이 좀 있습니다. 요새 한참 난리가 나게 뜨거운 서촌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 있는 기와집들은 거의 다 20세기 초반에 새로 지은 기와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와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한 주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새 한옥 열풍이 불면서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 동네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제시대 이후에 지은 건물들인데, 겸재가 살아있을 때 옥인동에 사셨다 하면은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는 결국은 겸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을 테고 어디다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뒤져봤더니 겸재의 묘소를 경기도 양주군 해등촌면 계성리에 묻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해등촌면 계성리에서 계성리는 닭소리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여기야. 여기가 지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무슨 겸재는커녕 겸재의 비슷한 냄새도 안 나죠.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찾아간 발품 판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쌍문동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쌍문동 옆에 있는 동네가 방학동인데, 방학동에 임금님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묘소. 근데 이 묘소는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 누구의 묘소일까? 다른 왕릉은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입장료 몇백 원 내면 들어가. 근데 이 묘소는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게. 누구일까? 그 왕은. 그럴 만한 사람일 것 같은데? 누구? 맞춰봐. 누구? 연산군. 연산군. 여러분 연산군 묘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모르잖아. 연산군 묘는 무슨 능이 아닙니다. 연산군 묘가 방학동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못 들어가. 그러다가 주위를 열심히 뒤져보다 보니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우성아파트 뒤편으로 쌍문동 근린공원이라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그 야산에 가봅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이래.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서 있던 석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그 돌로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 석인의 지금 상태는 참수. 목을 잘랐죠. 그리고 땅에다가 매장했어요. 처박아놨어. 저 정도 크기의 석인이면은 왕실의 누군가입니다. 보통 신하들이 저 정도의 석인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뒤져봐요. 이게 뭐예요? 비석이잖아, 지금. 비석을 누군가가 내동댕이 쳐놨어요. 아래쪽에 있는 석인도 참수됐죠. 왼쪽에 있는 석인은 간신히 서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생기는 아저씨들 꽤 있어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름 모를 무덤에서 가져왔지. 이 산책로 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저게 뭐겠어? 비석. 저 비석은 세워놓을 당시에는 그 죽은 사람, 고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저기는 그가 살아서 누구였고 어디 김씨파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그리하여 어떤 사회적 업적을 남기고 어떻게 칭송을 받다가 죽었다라고 써 있는데, 그 비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길 복판에 가로 눕혀서
지나가는 쌍문동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주를 하고 있죠, 저주를. 그러니까 저 비석에는 두 개의 극단적인 감정이 지금 섞여 있어요. 비석을 처음에 판 사람은 지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공경, 저거를 타서 길바닥에다가 한복판에 눕혀놓은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적개심. 그게 저 돌 하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은 우리에게 문자로 전송되진 않지만은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군가의 감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언이죠. 그럼 이 도시에 아까 봤던 아파트부터 이러한 감정의 복합체까지 잡다하게 섞여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봅니다. 이거는 청계산에서 찍은 서울 쪽이에요. 저 멀리 있는 여기 요 산이 북한산. 여기 있는 이게 뭐예요? 남산. 뾰족한 거 심고지 않았으면 남산이잖아. 그리고 왼쪽에 조금 보이나? 여기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요 산이 겸재 할아버지가 기슭에서 살았던 바로 그 인왕산입니다. 그러면 저 산들은 지금부터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에도 저 모양이었을 거예요. 지질학 책 읽어보면은 대보조산운동 때 저 산들이 생겼대. 그게 겨우 몇백만 년 전이래. 근데 몇십만 년 전에는 저 모양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잠깐 저기 기대서 살다가 표표히 사라지는데 저 산들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할아버지들, 사진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할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저 산들을 바라보았을까?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도예요. 1700년대 후반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인데 여기 우리들이 봤던 산들이 다 있어요. 그 산들을 쫙 보면은 여기 침을 꽂아놨던 목멱산, 아래쪽에 북악산, 인왕산, 낙산이 있는데 이 지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좀 의의 상황이 발견되는데 남산이, 목멱산이 더 위쪽에 있죠. 북한산이, 북악산이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있는 글씨들을 보면은 어디가 위쪽이고 남쪽인지 아래쪽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도는 북쪽이 위로 가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이 지도는 신기하게 남쪽이 위로 가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왜? 또 왜? 왜 그럴까? 머리를 잠잘 때 쓰지 말고 베개 별 때 쓰지 말고 이럴 때도 써보자 하는 얘기지. 보는 어. 북쪽에서 아래쪽을 봐서 50점. 100점 만점짜리 답에서 50점. 자, 그럼 왜 그랬을까? 북쪽에서 한양을 봤을 때 내 그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다가가고 있는데? 자, 점수 까먹지 말고. 맨날 졸고 있으니까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 한 사람 더. 모르겠습니다. 알 때까지. 1학년답게 패기만만하게. 왜 지도의 남북이 바뀌어 있느냐 이거야. 짐작해. 지금 답이 한 70% 나왔는데 북쪽에서 본 모습일 거다. 그럼 왜 북쪽에서 봤느냐 이거야. 왜?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야.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깜짝이야. 조용하라고? 어떻게 알았어? 그냥 북쪽 얘기하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그 관광 갔던 궁궐이 다 강북쪽에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똘똘해지나 보다. 이 지도가 임금님이 보시는 지도였어요. 어람용 지도. 임금님은 어디 앉아 있었느냐? 이 지도를 그릴 때 창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본인이 이 국가의 책임자인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했지. 내가 어쩌다가 태어났더니 왕이더라 할 따름인데 이 양반이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궐 밖을 나갈 일도 별도 없고 나간다 하면은 그 나간 행차를 그려놓은 반차도를 보면은 인의 장막에 둘러싸입니다. 사람으로 빼곡하게 둘러싸여 가지고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궁금해졌잖아요. 도대체 이 성시라고 하는 게 한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데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창덕궁에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그 앞에 임금님은 무조건 남향을 해야 되니까는 저 앞에 저 멀리 보이는 게 남산이다 목멱산이다 하는데 저걸 뒤집어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보시기 편한 자세로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목멱산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산이 인왕산이 옵니다 하기 위해서 그린 지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람용 지도다. 어람용 지도라 함은 그 당시에 그릴 수 있는 지도 중에 가장 완벽한 지도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들이 이 지도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지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호암미술관에도 있고 지금은 그게 리움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규장각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지도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은 우리들이 익숙하게 이제 아는 남산, 북악산, 여기가 경복궁, 창덕궁, 종묘. 이때까지 경복궁은 폐허였어요.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것을 중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임금님은 창덕궁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도대체 우리가 놀고 있는 이 왕십리는 여기서 어디쯤 있을까? 여기 있어요. 자, 확대 복사. 여기 전곳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우리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표지판 보면 전곳교 써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고지다리. 응은 무슨 응이야. 요게 우리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지금. 지금 이 위치. 제 2공학관. 그래서 내가 저 지도의 정체가 궁금해가지고 5000분의 1 교통지도를 복사를 한 다음에 죄다 이어붙여서 책상에다 깔아놓고서는 지금 봤던 저 지도랑 1:1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되게 심심한 사람이지. 과연 저 지도는 정확한 것일까? 그게 궁금해졌잖아요. 저 앞에 있는 지도, 손으로 그린 지도를 누가 그렸을까에 관해서 이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는 겸재에 그렸다. 겸재 할아버지가. 근데 연대기로 잘 안 맞아요. 저기는 건물들이나 지명들하고 그 사료들을 뒤져보면은 저 그림을 언제 그렸을 것이라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저게 겸재 시대랑 잘 안 맞는데 일각에서는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렸을 것이다. 김홍도 같은 할아버지들 그렸을 것이다. 근데 나는 도화서의 화원이 그렸을 것이다에 한 표를 던졌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지도가 끔찍할 정도로 자세합니다. 저기 있는 길들,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길들이 아직도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 도화서 근처의 길은 각별하게 더 정확해. 그 얘기는 뭐야? 자기가 잘 아는 데는 특별히 더 정교하게 그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화서 화원들이 그렸으면 틀림없다인데, 자, 이거를 이제 접고 보면은
조금 아까 등장했던 살고지다리가 여기 있어요. 많이 본 거죠? 과학기술관 옥상에서 찍었는데 과학기술관 7층에 내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사진 찍으면 이래. 이거 뭐야? 복사해서 그린 거를 영인을 한 거를 제가 정년 퇴임하시는 가정대 선생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이 방에서 잘 보면은 뭔가 달라졌죠? 보여? 여기 뭐가 보여요? 살고지 다리가 보이잖아 지금. 어? 그래서 나는 맨날 저 지도를 보면서 저 살고지 다리가 이 지도 위에 잘 있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950년대 후반에 우리 한양대학교가 왕십리로 왔어요. 살고지 다리가 여기 딱 보이고 지금 우리 학교 앞으로 가는 길이 쭉 있으며 여기쯤 우리들 학교 오는 지하철 구멍이 이제 있어요. 지금 요 위에 들어가 있던 분유통처럼 생긴 건물이 백남학술정보관. 여기 있는 요것들은 뭔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뭔가 보이는 뭘까? 어? 무덤. 지금 저 위에 뭐가 있느냐?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길은 오래된 길이 아닙니다. 오래된 길이 아니에요. 원래 길이 이쪽에 있는 요 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승정원 일기를 읽어보는데 인조 14년 12월 14일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두 줄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줄이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 상제 창경궁 임금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창경궁 임금님이 상이에요. 상 주상전하. 그러다가 미시에 가마가 움직여서 무슨 문? 숭례문. 어제 그저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뭐 복원했다 해가 숭례문에 도착을 하였다. 임금님이 가마를 움직일 할 때는 움직일 동이라고 써놓고서는 읽을 때는 둥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가마는 거동하는 게 아니고 거둥을 해요. 적병 수백여기가 이 적병이라고 할 때 이 적은 어느 나라예요? 인조 청나라. 청나라 병사 수백여기가 홍제원에 진을 쳤다. 지금 홍제동 무학제곡에 넘어서 진을 쳐서 그래서 남한산성에 도착을 했다. 이게 이제 김훈 선생이 쓴 소설 남한산성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왜 숭례문으로 갔냐면은 이미 왕자들 나중에 그 효정으로 등극하는 그런 세자들은 강화도로 보냈어요.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무조건 강화도로 토낀다. 이게 우리 왕실이 관습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세자들을 보내고 임금님인 인조도 강화도로 가려고 숭례문으로 갔는데 적병이 이제 지금 홍은동 쪽에 왔다 하니까 결국 그 길이 막혔음을 알고 남한산성으로 가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은 숭례문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요새는 네이버 맵 이런 거 있어가지고 금방 재요. 그래서 재봤어. 그랬더니 한 20km 정도 돼요. 이 시간은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3시에 숭례문에 도착했는데 3시부터 열심히 가가지고 20km를 갔는데 임금님은 절대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3보 이상 승차. 그래서 가마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간당 4km로 갈 수가 없어요. 빨라봐야 한 2km 반 정도 되겠지. 중간에 저녁 식사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중요한 데를 하나 건너야 돼.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한강을 뚜벅뚜벅 건널 수 없죠. 내리시와요. 배에 올라타시옵소서. 그 다음에 찌그덩 해가지고 갔을 테니까는 내 생각에 3시부터 20km를 갔다 하면은 여기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이 시간은 자정쯤 됐을 걸로 생각을 해요. 이 한겨울에 이 무슨 난리냐 하면서 갔을 텐데, 그럼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저 인조임금이 어떤 길로 도망을 갔을까? 여기가 숭례문이에요. 저기로부터 남한산성까지 가는 길이 놀랍게도 한 개밖에 없어요. 외통수야. 만약에 내가 유람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뒤에서 적병들이 다다다다닥 뛰어오고 있으므로, 말 타고 뛰어오고 있으므로 임금님이 최단 거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남한산성까지 가야 되는데 그 최단 거리가 하나야. 이 지도에서 그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 점이 임금님이에요. 인조. 임금님이 어떤 길로 갔느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길이 최단 거리야. 대안이 없어. 그러면은 대단히 집권적인 논리로 임금님이 저 길로 갔을 것이다. 즉 살고지 다리를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살고지 다리 말고는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조 임금님은 그 바쁜 와중에 살고지 다리 옆에 와서 서서 계세요. 그러면 저 길은 내가 다 남아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모양이었으며 그 당시 인조는 어떤 방식으로 저 길을 갔을까? 자, 우리 아까 본 사진에서 보면은 인조 임금님이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가 나중에 이 길이 한양대학교 앞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열심히 앞뒤 안 가리고 갔을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화양리를 지나서 삼전도를 건너서 그 다음에 남한산성까지 가서 겨울 내내 고생하다가 항복하고 나왔죠. 요거는 우리 저기 건너편에 그 비싼 아파트 갤러리아 폴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제2공학과는 어디야? 여기 있네. 여기. 근데 이 평화로운 와중에 임금님이 등장을 했어. 인조 임금이. 이렇게. 그래서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도망을 가셨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1920년대의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길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학교 앞에 있는 그 4차선 도로야, 6차선 도로야. 그 길이고 원래 길은 덕수고등학교 뒤편으로 옛날에는 교대 부국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의 뒷길로 해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학교 앞길은 산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정문 쪽에서 보면은 정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보면은 막 엄청나게 바위들이 막 노출돼 있잖아요. 그거 다 깎아낸 거야. 그게 지금 항공사진은 이런 꼴이고요. 자, 그 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지해소 길이었어요. 지금은 여기 포스코에서 주상복합 뭐 만든다고 공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왼쪽은 여러분들 하숙하는 슬럼. 그 사이길, 이 길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길로 알았었는데 아무런 문헌으로 된 기록은 없어요. 근데 가장 믿을 만한 논리적 추론에 의하면은 인조 임금이 도망갈 때 이 길을 따라서 빨리 튀어라 하면서 도망갔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그 개고생을 하다가 청태종 앞에서 고개를 9번 쿵쿵 찍고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한양으로 다시 입성하는데 그 길은 또 어떤 길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 길. 그러니까 이 길은 동네에 있는 그냥 뒷길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조선의 역사를 목격한 침묵의 목격자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야 우리 재개발해야 되는데 저 길 그냥 쓱쓱 없으면 안 되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 길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함부로 그런 의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져요. 과연 그때부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 역사의 현장을 담고 있는 공간의 목격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길이 넓어지는 것도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금. 이게 한 3년 더 됐다. 5년쯤 전에 항공사진입니다. 네이버 맞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여기 제재소들이었어요. 뚝섬역에서 나무를 받으면은 멀리 가지 않고 저기서 다 킵니다. 일제시대부터 그랬어요, 계속. 근데 지금 저게 말끔하게 사라졌죠. 저기 있던 흔적들은 몽땅 다 사라졌어요. 백지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 건설회사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라진 것은 무엇이에요? 저기 있던 역사적인 흔적들, 그리고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사라졌어요. 다시 살고지 다리로 와서 보면은 위에서 쭉 내려오는 저 개천은 그 유명한 중랑천, 의정부부터 내려오는 개천이죠. 그리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요게 청계천이지요. 저 청계천은 지금은 복원 되었는데 살고지 다리를 좀 더 봅시다. 조선시대 말기, 그러니까 1900년대 언저리에 찍은 살고지 다리인데 저 다리가 1925년에 허물어져요. 누가 와가지고 장난으로 밀어서가 아니고 1920년이 25년이 을충년인데 을충년에 굉장히 커다란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1925년부터 60년 뒤면 또 을충년일 거예요. 1985년에도 또 엄청난 홍수가 나. 그러면은 그로부터 또 60년 뒤에 또 엄청난 홍수 날지 안 날지 모르죠. 또 난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식한 점쟁이들이지. 우연의 일치지 뭘. 근데 1925년에 허물어진 저 다리를 1960년대 후반에 다시 세워서 확장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쪽에 있는 돌다리는 조선시대의 돌을 쌓았고 건너편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 시대의 콩구리 다리를 만들었어요. 홍수가 이 정도 나더라고. 그러면 살고지 다리 없죠? 저럼 그냥 밀고 가는 거야. 다시 평화로운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2년 전에 찍은 살고지 다리인데 할아버지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텐데 저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 아니죠. 여러분만한 나이도 있었을 때고 중학생도 있었을 때고 초등학교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할아버지 초등학교 적 사진을 입수했어요. 뻥이지 뭘. 중학생인가 보다. 다리는 똑같아요.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할 따름이야. 근데 저 다리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다가 사라지겠어요.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유치원생들 삑삑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아저씨들 와가지고 잉어 보면서 아 저거 먹을 수 있나. 아저씨들은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야. 저거 잡아먹으면은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전거 타고 청춘남녀가 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 다리는 살고지 다리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고 누군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격담이 되는 거죠. 저도 우리 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살고지 다리 건너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무지하게 수다들 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흐르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흔적이 될 텐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야 살고지 다리 자동차 길 하나 내자 해가지고 그거 없애버리고 갑자기 8차선 광폭의 도로를 낸다 그러면은 뚜껑이 열리겠죠. 아니 이거 어떤 무지한 자들이 하면서. 그래서 이 도시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촉발제는 탐욕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두 번째 의의는 무지예요. 몰라서. 둘 다가 교차될 때 도시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청계천으로 이제 옵니다. 청계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이거 다 내가 찍은 사진이야. 어디 올라가서 찍었겠어요? 그냥 높은 데만 보면 올라가는 거야. 사진 찍겠다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학교가 나오고 워커힐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 청계 고가도로가 왜 저렇게 S자로 휘어 있을까? 답은 간단하죠. 원래 청계천이 지형에 따라서 휘어서 갔기 때문에. 저 청계 고가도로가 복원이 되기 전에 덮여 있었다는 데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 구간이 신답철교입니다. 저 신답철교는 지하철 2호선 쭉 지나가는 길. 여기 있는 이 구멍을 들어가면은 이제는 복개 구간이에요. 콘크리트로 위가 덮여 있어. 저걸 복원하기 전에는 전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덮어놓고서는 한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청계천 복개한 그 아래쪽에는 토끼만한 쥐가 산다는 전설도 있고. 일단 내가 여기까지는 갔어요. 저 앞에서 이제 한 20분 동안 고민을 하는 거지. 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가 불귀의 객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다가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므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진을 좀 이따 봅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청계천은 이런 꼴이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돌다리들은 아까 봤던 손으로 그린 지도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청계천에 원래 개천은 주인이 없어요. 공유 수면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주인 없는 위치에다가 천막을 치기 시작을 하고 가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왼쪽에 보는 저 모습들인데 저게 너무 황당하다 하니까는 사진 오른쪽에 잘 보면 교각들 채우는 거 보이죠? 저게 지금 복개 공사가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개 공사가 끝나고 고가도로까지 만들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근데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고가도로를 따라서 시속 70km로 쌩쌩 달리는 인생. 아래쪽에는 시속 10km로 하염없이 가는 인생. 그 옆에는 천막 쳐놓고 어디도 가지 못하는 시속 0km짜리 인생인데 어디가 가장 도시에 밀접하게 붙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km 인생들이지 당연히. 그리고 저 인생들이 가장 도시를 절실하게 요구를 합니다. 위에 있는 이 사람들 나는 저기 판교에 집 있어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심 내부에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막상 가서 보면 저 인생이 제일 재밌어. 지금은 저 사람들 다 쫓겨났는데 가서 보면은 일단 이 아저씨들이 파는 게 장안에서 보기 드문 도색 잡지들, 에로비디오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거기다가 두 발자국 가면은 막 뱀탕 있어. 정력 증진에 좋대. 그러다가 보면은 저게 실물인지 짜가인지 알 수 없는데 조선시대에 쓰던 무슨 커다란 옥새만한 도장도 막 있는 판이고 어디서 보였는지 길다란 담뱃대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위에 있는 70km짜리 자동차 인생들은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갖춰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 주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재밌어요. 저런 사람들이 밀려나면 도시가 황폐해집니다. 드디어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느냐?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이 아니다. 한 달쯤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해가지고 잽싸게 신청을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토끼만한 쥐는 발견 못했어. 근데 마침 그때가 장마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대 그래가지고 냄새도 조금 나긴 나는데 뭐
사람 사람 사는 거 아니고 견딜만 한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어디선가부터 나오는 하수구인데 저 물이잖아요. 그냥 허공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죠. 이전부터 있었던 하수구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동그란 흉관이라고 해요. 우리들 현장에서 하면은 일본 말을 좀 써줘야지 프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녹강이라고 불러요. 저게 아까 봤던 지도에도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물길들 있죠? 저 물길들 전부 다 복개를 했는데 그 아래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방금 봤던 동그란 콘크리트 관을 묻고 하수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푸르스름한 이 길들은 지금 땅 밑을 파면 전부 다 지금 방금 봤던 그 동그란 하수구 맨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아까 저기 멀리서 봤던 청계천을 여기 벽산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드디어 보건공사 일주일 전에 서울시민 청계천 걷기 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또 대학원생들을 끌고 또 같이 가요. 갔더니 우리은행에서 티셔츠 나눠주면서 축제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아차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한 다음에 내려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사진 찍고 또 내려가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건축하기가 어려워요. 또 건축과 대학원생 노릇하기도 되게 어려워. 선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높이에서 봤더니 축제는 축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옥상 보여요? 뭐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죠, 반대. 청계천 복원하면은 그 배후에 있는 건물들 다 밀어내고 재개발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면 전쟁터예요, 지금. 바리케이드 다 쳐놨어. 이 양반들에게는 지금 이 청계천 복원이 자신들의 인생이 뿌리가 뽑히는지 여부가 걸려있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사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서울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당신들 저기 장지동에다가 공구상가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간다는 거야. 아, 거기 가면은 넓은데 깨끗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있고 왜 못 가? 왜 못 가겠어요? 가면 되잖아. 훨씬 더 깨끗한데 지하철도 장지역 있는데 왜 못 가? 바보들이야? 도시에 있는 모든 인간은 조직체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 조직은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고 생물체의 세포 같고 그리고 조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체의 일원으로 나름대로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난 한 2달쯤 전에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유리로 된 테이블이에요. 근데 거기 3가지 서로 다른 공정에 관계된 사람들이 일을 해요. 쇠를 굽히는 사람, 거기에 페인트를 하는 사람, 유리를 잘라가지고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분업을 하고 있어. 전화 한 통이면 얘기가 다 끝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대다 대응으로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사람들 쭉쭉 뽑아가지고 장지동에 있는 아주 넓은 데다가 던져놓으면은 이게 재조직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시는 위대한 엘리트가 나와서 그리고 찍고 던지고 하는 데가 아니고 수많은 민초들이 서로의 경쟁심을 가지고 이기적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면서 그들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결과물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차곡차곡 쌓인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위대한 엘리트가 우리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다 하고서는 쓱 미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 그래서 장지동으로 가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정 착률이 한 10%? 나머지는 그냥 다른 데로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 사진은 1950년대의 사진이에요. 이게 50년대 사진일 수밖에 없는 거는 와서 보면은 여기가 청계천인데 이쪽으로 쭉 가면 인왕산이 나오고, 근데 여기가 다 비어 있죠. 왜 비어 있을까? 6.25 때 한국 전쟁 때 부서진 거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 청계천이 두 개의 물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복원된 건 이거고, 그다음에 약간 작은 지류가 하나 더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지나가는 갈라지는 지점을 찍은 사진을 동쪽으로 본 걸까요? 서쪽으로 본 걸까요? 서쪽으로 본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꼬맹이들이 학원 안 가고 지금 나와서 열심히 놀고 있는 중인데, 이 꼬맹이들은 물론 찍혔을 때는 꼬맹이였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이미 다 불교의 객이 다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일 겁니다. 그럼 조금 아까 봤던 그 물길이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느냐? 당연히 복개했으니까 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길, 서울시청 뒤로 가는 길이 청계천의 작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천을 지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죠. 두 개의 다리가 생겨요. 그게 넓은 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광교입니다. 지금 두 개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광교 사거리 있죠. 여기 있는데 요게 대광통교고 아래쪽에 있는 요게 소광통교입니다. 남대문에서 숭례문에서 와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남대문 시장을 지나서 어디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여기 종각 있고 여기서 종각 네 거리를 만나게 돼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도에는 이렇게 광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광통교, 소광통교. 근데 저게 지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문헌에도 있어요. 그 길이 지금 이런 꼴인데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아래 보면은 맨홀 뚜껑들 보여요? 쟤네들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래가 하수구다. 그 하수구는 어디로 가느냐? 청계천 본류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중랑천까지 온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건 건근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한자를 잘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찝어보자. 자, 읽어봐. 제목부터. 저 네 글자 중에 아는 글자가 뭐가 있어? 별곡. 별곡.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두 개 한번 찍어봐. 모르겠어요. 여기 자신 있는 척하고 있었어. 자, 저 모르겠어. 물 몰라. 상대 별곡이에요. 제 1장부터 무슨 산 남 있잖아. 어? 아, 참네. 자, 죄송합니다. 저게 죄송합니다는 5글자인데 저거 무슨 산남 무슨 수북 하잖아 지금. 花米三南， 오 예. 水北， 어이. 千年圣地，广通桥，云中街，平平火锅，秋霜，辽府， 오부. 芜湖， 저 까마귀. 芜湖。 예. 그다음에 이제는 촌스러운 한국 발음을 해볼 사람. 저게 조선시대 초기에 경기체가예요.
화산남, 북악산 남쪽에, 북한산 남쪽에, 한수, 한강 북쪽에 천년을 버틸 만한 중요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광통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운종가, 종로예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초기에 광교가 벌써 이 중요한 문헌에 남아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낙납장성, 정정고백, 추상오부 하게 되면은 딱 이게 이게 나무도 우거지고 기와집들도 멋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도시가 이 새로운 왕조를 담아내면서 계속 우길승천, 일본 단어인가? 하기를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광통교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복원하기 전에 청계천인데, 여기 지금은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청계천 청계로예요. 이게 이쪽 쭉 올라가면은 이쪽이 남대문에서부터 오는 이 길이 바로 아까 봤던 광교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거 영풍문고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서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이쪽을 보면은 여기에 파란색 이정표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광교. 광교는 없어요. 근데 광교라고 써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이곳은 광교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사람들이 이름 부르니까는 그 이름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광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서 그냥 멍청한 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광교였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실제 광교가 아니지만 광교가 보여요. 여기다가 축척 4분의 1짜리 광교의 모형을 만들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겼어. 바닥에는 이스라엘 잉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광교는 지금 가도 있어요. 신한은행 그 본사는 아니지만 신한은행 건물 옆에 가면 있고, 지금은 물을 다 뺐어요. 그래서 이 잉어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불귀에 개게 됐는지는 몰라. 그런데 복원공사를 드디어 시작을 해요. 아까 땅 밑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있던 광교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원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뜯어요. 그 풍경이 이거야. 이게 지금 광교가 이쪽 방향으로 지나갔어요. 여기에 돌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저 돌들이 뭔가 범상치가 않아요. 돌들이 굉장히 커. 그리고 무늬들이 다 있어요. 정교한, 조선시대는 신라시대와 달리 돌들을 열심히 다듬던 시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을 다듬었는데, 그 돌들이 여기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들이 돌과 돌 사이 무늬가 하나도 안 맞아. 어떤 무늬는 거꾸로 뒤집혀서 처박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저기 무슨 사연이 얽혀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쩐 일로 청계천 복개한 데 밑에 처박혀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있었느냐? 저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6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입니다. 태조에게는 왕비가 두 사람 있었는데, 신의 왕후 한씨가 있었고 신덕 왕후 강씨가 있었어요. 한씨는 조선 개국하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그 아래 아들이 이름들이 좀 촌스러워요.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방귀가 없는 게 이상하지? 방자 돌림인 모양이야. 그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보다 나이가 겨우 21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임금님 입장에서는 그게 별 차이 안 나.
영조가 정순왕후를 맞았을 때는 영조는 50대 중반이고 정순왕후는 18살이었어요. 16인가 18 그랬어. 여자는 결혼할 때 나이가 중요한 거지 신랑과의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아들들이 나이들이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이 강씨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 문제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은 태조가 이 강씨를 너무나 사랑해. 그게 실록을 쭉 읽어보면은 껄핏하면 옆에 있는 강씨에게 의견 물어보고 어디를 가든지 맨날 옆에 데리고 다니고 그냥 요새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둘이 딱 붙어 살아. 그 정도로 이뻐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뻐함이 도를 지나쳐가지고 태조가 무슨 짓을 하느냐. 위에 있는 이 기라성 같은 형님들을 제껴놓고 강씨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죠. 그랬더니 이 형님들 중에 다혈질들이 좀 있죠. 그 중에 다혈질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 이 사람이 이복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게 왕자인 아니지. 그래서 세상이 이제 태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강씨도 죽어요. 그 한양으로 온 지 한 3년인가 있다가 죽어. 강씨도 죽어. 그 다음에 그 강씨가 놓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더니 얘도 죽어. 누구한테? 또 다른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아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네가 세자하고 임마 나 함흥으로 간다 해가지고 함흥으로 표표히 가요. 그래서 임금님이 됐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둘째 아들 방과. 근데 방과도 눈치를 딱 보니까는 아씨 아래에 있는 제가 엄청난 다혈질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명에 못 죽겠다 해가지고 아씨 나도 안 할래 해가지고 퇴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3대 방원이 임금님의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왕은 그 위에 있는 왕이고 태성왕은 또 그 위에 있는 왕인데 태성왕이 함흥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태종이 쫙 눈치를 보니까는 아씨 아버지를 쫓아낸 꼴이 됐지. 그래서 아버지 지금 오세요 하면서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메신저를 보내면은 이 태조가 네가 태종이 보낸 놈이냐 하면서 다 죽여. 그래서 안 와. 그럼 그게 뭐야? 함흥차사. 그러다가 전설에 의하면은 이건 완전히 전설이에요. 문서에 나오질 않아. 태조가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와요. 서울로 쭉 오다가 이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쭉 왔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멀리서 임금님이 태종이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살고지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태조가 저 자식이 나의 사랑하는 애를 없애고 죽이고 한 놈이지 하면서 활을 쐈는데 그게 잘못 쏴가지고 활이 떨어진 데가 살이 꽂힌 데다 이거 살고지다리다 라고 하는 전설이 지금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제 신덕왕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태조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양지 바른 곳에다가 강씨 무덤을 써요. 그게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게 지금 덕수궁 옆에 영국 대사관 자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거기가 정릉이었어. 근데 임금님이 자기가 사랑하던 부인이 죽었으니까는 동네에 능력 있는 석공들을 다 모아가지고 묘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조 6년 1월 3일 날 신덕왕후를 취현방 북녘, 여기가 지금 영국 대사관 자리일 것이다 하는 건데 언덕에 장례하고 정릉이라 이름하였다. 종친과 백관이 복을 받고 저 복을 갖추고서 인한전으로 반원하는 백의와 흑대로 정물을 받다 왕의 혼전동을 설치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물어라 하는 판이야 지금. 나의 애처가 죽었는데 너 눈물이 안 흘러? 지금 막 이런 꼴이지 지금. 근데 그러다가 태조는 함흥으로 가고 태종이 즉위를 했어요. 그 다혈질의 이방원이. 태종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불구대천의 왼수지. 우리 아버지가 저거 사태에 혼을 뺏겨서 왕위까지
저것의 아들한테 내주려고 위험한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저 묘소가 눈에 가시지. 저거를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문무백관 소집을 해요. 태종 9년에 신도강 강씨를 사흘 안의 산짓으로 천장하였다. 처음에 천장하기 전에 의정부에 명하여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기는 가불을 인원하게 하니 먼저 어젠다 의지를 줬어요. 야 저거를 옮길까 말까. 의정부에서 당원하기를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구단인 사람들입니다. 눈치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야. 국무총리까지.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한사각하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누가 그대로 따른 거예요? 태종이 그대로 따른 거지. 자, 이 구도를 보면은 임금님은 야 저기 무덤이 하나 있네.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눈치 구단들이 그렇지 임금이 속셈이 이거구나 하면서 지금 저 무덤이 지금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하며 옮기는 것이 가한 줄 아래요 했더니 그래? 그럼 좌의정 의견은 어때? 저도 그것이 가한 줄 아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뜻이 다 그러하다면 하는 수 없이 내가 따르겠다. 문헌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세조가 단종한테 사약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세조가 다짜고짜 야, 너 사약 들고 저기로 가 하지 않아요. 계속 얘네들이 앞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사약을 내리옵소서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령 그대의 뜻들이 그러하면 내가 하는 수 없이 그대의 뜻을 따라 종묘 사직을 온전히 이루고자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면 무덤을 옮겼어요. 그 무덤을 옮길 때 돌들이 따라갔느냐? 돌들은 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지금이 정동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남은 돌들은 어디다 쓸값쇼?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그거 그때는 청계천이 아니고 개천인데 개천 사방공사에 써라 해가지고 갔다가 청계천에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게 이거야. 이 돌에 완전히 아침 드라마예요 요새. 요새 아침 드라마 보면 난리들이잖아. 뭐 출생의 비밀부터 무슨 여자는 뭐 이렇게 맨날 아각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꼬마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정도의 사랑이었는데 그 여자가 죽었음에 그녀를 위해서 장안 최고의 석공들을 불러서 돌을 다듬게 하여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이번에 새로 등장한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끌어오르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파내고 거기에 있는 성물을 나의 저주를 담아서 저 청계천에다가 갖다 쏟아라 해서 이 돌 하나하나는 참 아름답게 다듬었으나 그 돌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는 증오로 가득 차 있죠. 이거는 6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삼각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 하나랑 남자 둘 사이에 벌어진 삼각관계인데 그 남자 둘은 부자 관계고 그 둘이 또 임금님이었다라는 게 완전히 코미디죠. 그러면 이 돌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600년 전의 사랑과 진실, 갈투와 야망, 그 갈등과 야망 이런 현장인데 궁금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복원된 다음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 해가지고 복원공사가 끝난 다음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있어. 어디 갔어? 사랑과 야망 어디 갔어? 그 현장 어디 갔어? 사라졌죠. 그래서 완전히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니까는 이 옆에 광교를 짝퉁 광고를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아까 봤던 그 돌들을 적당히 갖다가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돌들이 아까 봤던 그 돌들이요. 지 멋대로 가서 박혀 있어.
그 앞에 보면 문화재 해설사들이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문화재 해설사들은 엄청난 내공을 갖추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아는 것도 무지하게 많아. 근데 짝퉁 앞에 가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 그 돌들이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됐어. 뺑기칠로 끝났어. 여기가 아까 봤던 그 돌들이 있던 자리예요. 그럼 저 페인트가 여기 차들을 지나다니는데 온전할 것 같아요? 저게 온전할 거라고 믿으면 정신병자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어. 이게 지금 나이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이고 역사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쌍문동 근린공원에서 저주의 돌 봤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폭력과 무지의 현장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광교에 가면은 이 페인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청계천이 복원이 됐어요. 지금 제일 첫 지발점은 동아 미디어 센터 앞에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청계천이 당연히 거기서 시작되지는 않았겠죠.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동아일보 사옥, 동아 미디어 센터고 그 앞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지중 분수 청계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수돗물이잖아요, 그거.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과연 청계천은? 이 지도를 보면 보이죠. 이게 1930년대의 총독부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으로 쭉 길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 세종문화회관 있어요. 개천 보여요? 여기에 복개를 했어요, 이미. 저 복개하는 상황을 목격해 놓은 소설이 또 있어요. 1930년대 서울 이 민초들이 생활을 가장 쫄깃쫄깃한 단어로 쫄깃쫄깃한 문장으로 써놓은 소설 박태원의 천변풍경입니다. 박태원은 월북 작가예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이 사람의 소설 한 권도 간행이 안 됐는데 갑자기 해금이 되면서 천변풍경 소설과 구보시리 하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천변풍경은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당구 치는 사람 있어요? 당구 포켓볼 아니면 이 구멍당구? 무슨 당구 쳐? 사고. 오, 그러면은 점수를 낼 때 이거 이렇게 구판알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게 올려주는 애를 뭐라고 부르지 알아? 자기는 안 치고 그 게임 이렇게 딱 올려주는 애. 그거를 겜보이라고 해요. 게임보이. 아, 겜돌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겜돌이었어. 내가 당구는 안 치는데 친구들이랑 당구장 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이게 탁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천변풍경에도 이미 겜돌이가 나와. 이게 오래된 단어구나 하면서 우리 가서 삐루나 한잔 하지. 여기서 삐루는 뭐야? 맥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길 기대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줌마들이 왜 천변풍경이냐면 그게 청계천이에요. 아줌마들이 청계천에 모여가지고 이 빨래를 해요.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아줌마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재밌는 게 등장을 했던 모양이야. 총독부에서 광화문 거리를 덮는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들이 막 이뭔 개소리야 하면서 아니 이 넓은 데를 무슨 수로 덮는단 말이오 하면서 그 인터넷 검색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총독부에서 결국 덮었어.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여기 덮은 거. 여기. 그러면 우리의 지도에서는 여기 이렇게 딱 요 길이 여기 있는 바로 요 길이 원래
청계천의 원류입니다. 개천의 원류. 여기 중간에 있는 요 길은, 요 개천은 중학천이라고 불렀어요. 이 중학천은 지금 또 분수로 바뀌어가지고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건물 뒤쪽에 흘러다닙니다. 여기 중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학천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더 길어. 그러면은 이 길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 당연히 복개를 했기 때문에 길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길에는 우수매놀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쪽이 광화문 쪽이 광화문 광장이고 여기 수박죽처럼 잘려 있는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섬마을 밀밭집이다가 지금은 화장품 가게로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를 자주 가. 여기 뭐야 이거? 맨홀 뚜껑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지하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지하도라는 설이 있어요. 1966년인가에 김현옥 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자료가 좀 헛갈린다. 남대문 앞에 있는 건지 이게 일본이지. 하여튼 근데 이 지하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지하도가 굉장히 깊어요.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 근데 막상 내려가서 보면은 천장이 되게 낮아. 이 높이가. 되게 답답해. 이유는 왜 그럴까? 위로 개천 물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로 갔다가 잘못하면은 온갖 하수구 물을 다 뒤집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상류로 갑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이 길을 쭉 가면은 요 끝에서 자하문이 나오고 여기 있는 이 봉우리 어디 가서 여기 있는 요 봉우리의 끝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진흥왕이 세웠다는 비석이었어. 진흥왕 순수비. 그래서 저게 지금 이름이 비봉입니다. 지금 가면은 저기 원본은 중앙박물관에 가 있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만 있어요. 비봉이야. 근데 이 길이 이 효자동 길이 잘 보면은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왼쪽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오른쪽에만 가로수가 있어. 그리고 건물들이 오른쪽에는 큰 건물들이 거의 없어. 왼쪽에만 큰 건물들이 있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이건 여기 경복궁인데 여기 국립공원이 모양이야. 입산금지 국립공원. 어디예요 저게? 청와대잖아. 구글로 보면 다 보이는데 한국에서 보면 또 이렇게 안 보여져. 되게 웃겨. 용산 미군기지도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 가서 보면 국립공원처럼 온통 숲이에요.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거지. 구글로 가서 보면 온갖 건물들 다 보이는데 완전히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보이지롱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원래는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복궁 옆에 있는 여기 영추문 앞길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청와대에서 굉장히 귀찮아요. 야, 우리 보스께서 여기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앞으로 여기 이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좀 줄여. 하다 보니 우회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게 이 길이에요.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요? 동쪽으로 확장을 했어요. 이 왼쪽 길, 여기는 여기가 뭐냐면은 물길이었다는 거죠. 아까 봤던 청계천의 본류, 그게 지금 이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 아래가 비어 있으니까는. 이런 상황이에요. 눈높이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는 건물들 겉에 있는 걸 걷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에 있는 작은 건물들이 그 도로변에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들은 소위 플랜터 박스라고 합니다. 이 토심, 흙깊이가 안 나오니까는 식물을 심으려면 플랜터 박스를 놓는데 저 플랜터 박스를 놓은 시기가 2001년이요. 지금부터 무려 12년 전에 서울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냥 서울 시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은 도시가 되는데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디자인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한강에다가 무슨 이상한 섬 만들고 전시할 것도 없는데 동대문에다가 이상한 괴물 만들어 놓고 광화문 광장 만든 다음에 외국에서 중계한다고 눈썰 매장 만들어 가지고 스키슬롭 만들어서 따게 하고 그러다가 현장을 잡았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복개한 콘크리트를 걷어냈어요. 끝내주지.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방금 봤던 거죠. 여기. 자, 지금 이 아저씨가 작업을 하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죠. 근데 이 물은 복개천의 아래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저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옥인동 구석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아까 인왕제습도 볼 때 산이 검게 칠해져 있었는데 거기 흘러내린 물들이 계곡을 타고 흘러서 여기 모여서 청계천을 이루고 중랑천에 와서 우리 학교 앞을 지나서 한강으로 가서 태평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물들이 개천물이 더 이상 아니죠. 저 물이 무언가 이야기할 만한 대상들이에요. 이 사진은 나로서도 만만치 않은 사진인 게 뭐냐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내려서 사진을 찍는데 키높이가 너무 낮아서 잘 안 보여.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버스를 탄 다음에 버스 창밖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물이 뭔지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심하면은 복개 공사하네 터덜터덜 가면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시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 1번 탐욕, 2번이 무지입니다. 이건 올해 그게 너무나 촌스러웠던 모양이야. 사람들도 이제 눈이 깨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플랜터 박스를 바꿔서 끼워놨어요. 좀 그래도 나라면 저거 치워요. 이유는 뭐냐면은 보행에 너무 어려워. 좁은 일인데. 나무 없으면 어때? 휠체어 잘 돌아다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물은 이렇게 살고지더리를 지나서 중랑천을 지나서 여기 전철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쭉 가다 보면 이 동네가 금호동, 옥수동인데 여기서 한강을 만나서 서해로 가는데 물이 두 개가 만나면은 강폭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줄어들죠. 그래서 호수 같아 보여.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물길이 잔잔하다고 해서 금호 혹은 동쪽에 있는 호수라 해서 동호 다 생각이 나죠. 두 물이 만난다 해서 두묵계 다 이 동네 지금 살아있는 지명들이에요. 동호대교, 옥수동, 금호동, 두묵계 다 여기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증거들이고 어떤 위대한 인간이 한강을 복개했다고 쳐봐. 그래도 금호동, 옥수동은 이름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과거를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이 돼가지고 서강 쪽으로 가서 한강이 이름이 한강이지만 옛날에는 지역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금호 있었죠, 용상강 있었죠, 마포강 있었죠, 서강 있었죠. 이런 이름들 다 다르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결국은 지나서 멀리 서해로 간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서해는 굉장히 중요한 조운의 핵심이었습니다. 물길. 물에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가장 싼 가격에 물류를 수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송지가 어디였느냐? 여기였는데 마포나루. 말 많이 들어봤죠? 마포나루.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포나루로부터 길을 한번 걸어 가도록 합니다. 이 숙제는 뭐냐면은 하나도 어려운 숙제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 단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해. 뭐냐면 여기 건축학개론 보면은 수지하고 그 못생긴 누가 이름이? 납득이 친구. 걔가 같이 정릉에 살다가 막 이렇게 학교 오는 길을 막 하다 보면 연세대학교 가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이거는 같이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하는 거. 미안하게 수지가 없어 우리 반에.